혹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 중에 심장마비 위험을 알게 모르게 높일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죠. 매일 먹는 영양제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약들, 하나하나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우리 심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다스려지던 물길이 작은 돌 하나 때문에 거친 파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8가지 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약들이 왜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분명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치 쉼 없이 돌아가는 엔진과도 같죠. 그런데 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특정 약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약은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NSAIDs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된 약인데요. 아마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감기 몸살에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가정 상비약처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약들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NSAIDs는 이 물질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은 과거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려서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통제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혈압이 계속 오르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흔하게 먹는 약도 우리의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열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복용량과 기간을 조절하거나 혹시 다른 안전한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약은 바로 감기약에 흔히 들어있는 코막힘 치료제, 즉 혈관 수축제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코막힘을 해소하기 위해 코 안의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 증상으로 코막힘이 심해서 약국에서 파는 종합 감기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약을 먹고 나니 코는 뻥 뚫려서 살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느낌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혈압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을 고르실 때는 약사 선생님께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는지 꼭 말씀하시고 혈압 상승 위험이 적은 다른 성분의 약이나 코 스프레이 등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항상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약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약은 특정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일부 당뇨병 치료제에는 특정 환자들에게 심장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글리타존 계열의 약물, 예를 들어 피오글리타존 같은 약은 과거 연구에서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몸속에 수분을 축적시켜 부종을 유발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펌프가 힘겹게 물을 퍼올리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 더 힘들어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심부전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의 사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박 할아버지께서 이 약을 드시고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되셨다고 하죠. 당뇨병 약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약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하고 계신 당뇨병 약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약 복용 후 몸이 붓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의사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폐경기 여성에게 사용되는 호르몬 대체 요법 HRT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안면 홍조, 불면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호르몬 요법의 경우 특정 여성들에게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혈액 응고를 증가시키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요법을 시작하는 시기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젊은 나이에 폐경이 되었거나 특정 질환으로 난소를 절제한 경우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던 이모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모님은 치료를 시작한 후 한동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기적인 검진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모님의 가족력에 심장 질환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호르몬 요법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분명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이력이 있거나 혈전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호르몬 요법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복용 기간을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여성의 삶을 위한 선택이니만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은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 심한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리피프라졸, 올란자핀, 퀘티아핀 같은 성분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대사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성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즉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연료 시스템이 불균형해져서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이 계열의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약 복용 후 식욕이 부쩍 늘고 체중이 많이 증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점차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 덕분에 우울증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다른 건강 문제들이 생겨나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죠.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대사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혈관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께 주기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변화에 대해 보고하고 심장 건강과 관련된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이점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약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제 계열 약물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게 처방되지만 최근에는 성인 ADHD 진단이 늘어나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복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부정맥 등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강제로 더 빠르게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약한 엔진에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늦게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초회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약을 복용하고 나서 업무 집중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심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약 조절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셨지만 만약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들 중에 이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약을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심장 건강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고 가슴 통증, 숨 가쁨, 어지럼증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약의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이니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 천식, 자가면역 질환, 특정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 수치 불균형, 그리고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해 오신 정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할머니는 스테로이드 덕분에 통증은 많이 줄었지만 늘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결국 담당 의사 선생님은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여 용량을 점차 줄이고 다른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은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 심혈관계를 포함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복용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은 편두통 치료에 사용되는 트립탄 계열 약물입니다.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약들은 편두통 발작 시 발생하는 특정 뇌 혈관의 확장을 수축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이 뇌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혈관, 특히 심장 주변의 관상동맥까지 수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혈관 수축 작용이 심장마비나 협심증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길을 억지로 뚫으려다가 오히려 다른 길까지 막아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독한 편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박 여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트립탄 약물을 복용하면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먹고 난 후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에 가보니 심장 혈관에 일시적인 경련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편두통 약을 복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두통을 앓고 계시고 트립탄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약을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심장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트립탄 약물 대신 다른 편두통 치료법이나 예방 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늘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 이제 8가지 약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감기약소 코막힘 치료제, 일부 당뇨병 치료제, 호르몬 대체 요법, 특정 항정신병 약물, ADHD 치료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편두통 치료제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거나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심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 여부에 따라 심장마비의 위험을 미세하게라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심장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과 치료 계획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